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갈등도 빚었습니다. 대선 19일 만에 치러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세종의 봄 소식과 함께 봄철 입맛을 돋아줄 순두부 열무 비빔밥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대전 남쪽을 가로지르는 201번 시내버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시민과 의료진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극적으로 살려낸 건데요. 기적의 이야기, 어떤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평온한 출근길 아침.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01번 시내버스에 오른 버스 승객 77살 한모 씨가 졸린 듯 좌석 창가에 머리를 기댑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늘어지더니 손과 발이 말려 올라갑니다. 잠에 든 게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시민들은 버스기사에게 위급 사실을 알리고 기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이 달려갑니다. 잠시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과 근처에 있는 다른 승객 등 3명이 돌아가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보통 심장이 멎은 뒤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는데 승객들의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겁니다. 심폐소생술에 나선 승객들은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출근하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한 씨는 이틀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찾았고 수일 내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네, 훈훈한 소식 잘 봤습니다. 이 버스 기사분하고 승객들이 어떻게 보면 한 귀중한 생명을 응급처치를 해서 구한 건데요. 이 분은 환자분은 어떻게 퇴원을 하셨습니까? 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계실 만큼 처음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지 약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그리고 퇴원까지 지난 화요일에 26일이죠. 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쯤 안방에서 TV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연세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77살 고령이셔서요. 자잘하게 아픈 곳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평소 심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분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또 해마다 직장에서 그런 건강검진을 실시하잖아요. 네. 이날 하필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길이셨다고 합니다. 또 오전에 그렇게 받고 오후에는 심장검진까지 받기로 예약이 되었었는데요. 하필 그날 그 버스에서 심근경색이 왔고 또 심정지까지 이어진 겁니다. 마치 그날 검진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이제 심정지가 온 거군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차창에 기대시다가 점점 자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재빨리 승객분이 그걸 발견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CCTV 원본을 처음 봤을 때 마치 이분께서 조는 것처럼 창가에 머리를 기대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늘어지고 또 좌석에 눕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주변 승객분들이 이분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외치셨고 버스기사분께서도 이 말을 듣자마자 버스를 세우시고 바로 119에게 신고를 하셨던 거고요. 또 무엇보다 당시 이 기적의 201번 버스 노선이 건양대학교 병원을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출근을 위해서 당시에 버스에 타 있던 거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201번 타시는 분들은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버스에 의료진이 탔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심정지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4분이라면서요.
네, 보통 심정지가 온 뒤 4분 내로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창가에 머리를 기댄 시점,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시점부터 처음 CPR, 심폐소생이 실시된 그 때까지 제가 초를 재보니까 3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네. 다행히 골든타임을 가까스로 지켜낸 거죠. 어떻게 보면 몇 번을 감사와 칭찬을 드려도 뭐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저희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실제 기사 댓글에 이제 여러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도 이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싶다. 또 가족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 꼭 알아둬야겠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군청 또 구청에서 수시로 또 무료로 이 CPR 강좌를 열고 있고요. 또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대한적십자사에 문의를 하시면 직접 이제 강좌도 열어가지고 또 강사를 직접 보내서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2014년이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돼서요. 그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CPR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만약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았는데 좀 까먹었거나 해도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19 신고 전화하시면서 또 구급대원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만 하시면 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자치단체마다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목요일인 지난달 31일 아침이죠.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서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승용차 충돌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승용차가 뒤늦게 멈춰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차량 바퀴에 깔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런 현황을 이렇게 목격한 근처 이제 출근길 시민들이 다 우르르 달려서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해요. 달려오더니 차량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직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조됐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또 여기는 시민 의식이 다시 한번 발휘된 순간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저는 뭐 시민 영웅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시민 의식이 사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요즘 같은 때는 더 좀 빛을 바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비접촉이나 비대면 또 코로나19로 내일이 아니라면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희미해져가는 우리 사회 유대의 끈이 다시금 진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전하던 이기진 기자께서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최근 봄꽃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뉴스보다 맛집은 도시 곳곳에서 봄 기운이 움트는 것을 만끽할 수 있고 음미할수록 착한 맛에 매료되는 순두부 음식까지 먹어볼 수 있는 세종시로 떠납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끔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날씨가 심술을 부려. 저는 지금 세종 전이면에 묘목 재배단지에 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요 나무, 어린 요 묘목이 어떤 나무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 보면은 새끼손가락 3분의 1도 안 된 이 나무가 1년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면 20-30년만 지나면 정말로 진짜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성한 그런 단풍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심을 때가 된 건가요, 지금? 이 정도 이제 크기면? 시집 보내야죠. 시집 시집 보내야죠. 여기서 그러면 농사를 졌으니까 딸처럼.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멀리 시집 가서 이제 크게 자라서 이제 사람들한테 또 좋은 이렇게 음식으로서 아니면 이제 건강식품으로서 자리매김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시집 보낸데. 여기가 약간 중고냉지 지역이에요. 아, 중국.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 추운 지역이죠. 네. 남쪽이나 북쪽을 가도 잘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어린 묘가 생산을 됐기 때문에 나중에도 커서도 하자 없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묘목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큰 묘에서 가지를 삽수를 제조를 합니다. 따서. 큰 나무에서.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인큐베이터처럼 이제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습과 온도 그것을 이제 중요시 해갖고 거기서 이제 뿌리가 활짝 든 걸 갖다가 여기다 다시 정식을 한 거입니다. 이렇게. 정식을 해갖고 1년 키운 이제 용기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수로 따지면 2년이죠. 어린 묘, 트레이묘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2년이 걸린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요거를 하면 이제 뿌리가 밑에 이제 막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네, 뿌리가 이제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대로 뿌리가 활짝 된 대로 형성된 대로 그대로 심기 때문에 1년 12달 연중 아무 때나 심어도 하자율 발생이 좀 적죠. 열대어지를 들어오니까 아우 막 후끈후끈해요 진짜. 더워. 오늘 날씨 밖에 날씨 추운데. 정말. 좋네요. 세종시가 이제 정원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수공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국립 세종수목원도 생기고, 올 10월에는 정원 산업박람회도 열린다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정원을 세종 시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가 있죠. 세종이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눈부시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온 곳은 레트로, 전통, 오래된 시장이에요. 대평리. 그러니까 연기군 대평리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두부집에 왔는데 한번 반찬을 보실까요? 반찬을? 자, 순두부가 있죠. 그 다음에 열무,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 그리고 투박하게 썰어놓은 오이, 그리고 고추장 같이네요. 좀 특이한 게, 진짜 이거 특이하네, 이거. 원래 순두부에는 간장에서 먹는 건데, 이건 새우젓이네, 새우젓. 오래 삭힌 새우젓. 그리고 이거는 순두부에 넣어서 비벼 먹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참기름하고 고추장에다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두부는 제 최애 식품인데, 음식인데. 와, 보니까, 보세요. 어떤 집 가면은 막 순두부가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꽉 차 있네. 꽉 차 있어. 자, 먼저 먹어봐야지. 아무것도 안 섞고. 100% 국산이라 되는 진짜 국산이네. 와, 고소한 맛 있죠? 두부하면 고소한 맛이잖아요. 고소한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 씹으면 고소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뭐랄까 달다? 약간 설탕 넣은 느낌?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딱딱 달라붙네. 응? 아니 그런데 사장님. 네. 아니 제가 네. 두부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진짜 엄청 좋아해요. 두부, 찌개, 순두부, 두부 부침. 어제도 두부 부침 먹었는데 네. 근데 진짜 이거 맛있는데 네. 국산콩에도 이 정도로 제가 고소한 맛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요. 이게 콩을 직접 농사를 져서 쓰고요. 농사를? 그러니까, 네, 농사를 져서 쓰는데요. 이제 콩 종자를 어떤 걸 쓰냐면 요즘에 이제 막 계량종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콩이 조금 작게 나와도 그 옛날 거 재래종. 좀 아까 보니까 콩이 좀 예. 작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보랏빛이 살짝살짝 돌고 콩이 굉장히 자라요. 이제 그 콩을 쓰는데요. 그 콩이 참 맛있어요. 고소하고. 예상했던 대로 감칠맛이 쫙 오르네. 고소한 맛하고 감칠맛하고 오늘 결혼했어. 응? 궁합이 잘 맞아. 좀 아까 제 두부를 이렇게 순두부를 올려놨죠. 하얀 밥에 여기에 열무, 무, 시금치, 콩나물 넣어서 비벼 먹어. 열무하고 몸에도 좋고 우리 밭에서 나온 거 이걸로 한 상에 7,000원. 아니 그런데 저기요 여기 자주 오세요? 좀 아까 모시는 거 단골이시라고 그러는데. 네, 네? 전 진짜 자주 와요. 네. 오픈했을 때부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공주인데요. 공주요? 네네네. 이거 뭐 비빔밥 여름에는 시원하게 비빔밥 먹고 예. 겨울엔 또 뜨겁게 이거 예. 순두부가 있을 때 먹으면 막 힘도 나고 소화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공주에도 두부집이 꽤 있는데. 그런데 있는데 이 집은 네. 일단은 뭐 반찬이 진짜 집 반찬처럼 너무 좋고 깔끔하시고 직접 재배하신 거고. 기름값이 빠져요, 여기 오시면? 아유 충분하죠. 그래요? 네, 손님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전 너무 방송하느라고 좋아요. 좀 너무 늦게 먹었는데 벌써 다 드셨네. 오늘 세종의 땅을 제대로 느끼고 가네요. 뭐 전이 가가지고 묘목도 봤고 또 수목원도 봤고 그리고 세종의 땅에서 나는 우리 농작물로 만든 맛있는 식사. 세종 땅 매력적인데요.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와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카페에서 커피 드실 때 그동안 일회용 컵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젠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많은데요. 다회용 컵을 구매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고 설거지 등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역시 아직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규제 유예를 요구했는데요. 이 상황을 놓고 누리꾼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페 머그컵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저는 너무 불안해요. 하긴 언제까지고 미룰 순 없겠죠. 저는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렵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해서 계도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인데요. 환경보호와 코로나 위생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업주들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봄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꽃, 그리고 축제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대학 축제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3년 만에 캠퍼스 축제인 벚꽃제가 열리면서 대학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캠퍼스를 가득 채운 다양한 부스들을 누비면서 친구들과의 추억 쌓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에도 봄꽃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 즐기려고 등록금 냈었는데 크크크 학생들 드디어 진짜 대학생활 시작이군요. 아 라떼는 잔디 뜯어서 만든 파전이 다였는데 요즘은 정말 재밌게 노는 것 같네요. 하하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젊음의 낭만을 즐기고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도 활기를 느끼게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방역에 조심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난달 30일부터 늘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호흡기 증상 외 골절 등 다른 질환이 있는 재택 치료자들도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일부터는 만 5살에서 11살의 소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이 소아용 백신에는 유효 성분이 기존의 3분의 1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와 비만 등의 고위험군 아동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그 외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지만 보호자들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아 보입니다. 저도 백신 맞고 고생 엄청 했는데 아이들 백신이요? 절대 안 맞춥니다. 그래도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언젠가 마스크를 벗게 될 날도 기다려봅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소아 백신 저료 접종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소아 접종 시에는 이상 반응 점검 등을 위해서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그건 결국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쪽이 절반으로 나뉘어졌다는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빠르게 정치적 횡보를 강행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도 빚었는데요. 오늘 이슈토론에서는 직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복귀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용기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능력 전망에 대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조금 넘어서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보 의원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0.73% 차이로 승부가 났지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때도 4% 조금 못 미치는 차이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기대치는 거의 한 80% 가까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임기 초반기에는 최소 70% 안팎의 이런 그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근소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해석하기에는 너무 좀 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소한 차이가 났으면 그만큼 더 패자를 감싸 안는 포용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국민 통합을 하겠다라고 메시지는 그렇게 나갔지만 실제 행보는 사실상 국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국민들과의 어떤 민생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인사권 문제라든지 검찰총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정치권의 이슈지 국민들의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전 정부에 대한 비판 물론 극복해서 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포용하고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덕, 레임덕에 빗대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물론 이제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이나 인수위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무겁게 지켜보고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냉정히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 어떤 선거보다도 근소한 차이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셨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패배를 받아들이시기가 좀 어려운 면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럼 기존에 이제 집권하고 있는 측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긴 측의 아량과 포용도 중요하지만 진 쪽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사건건 어떤 인수위가 하는 일 내지는 당선인이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빨리 좀 마음을 여시고 하나로 되게 하는데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 의원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말 4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었고 특히나 지금 물러가는 입장에서는 45% 이상 거의 50% 육박하는 정도의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부패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 내에 정권 핵심과 관련된 어떤 부패도 없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기획하고 조정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권 핵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 이루어졌고 어느 정권보다도 더 노력했고 그리고 또 국격을 높였다 이런 평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 당선자의 지지율과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을 물러나는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납득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음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대선에 불복한다라는 말 민주당 쪽에서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0.7%밖에 차이 안 나지만 쿨하게 패배를 인정합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입에서 패배자를 위로합니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에서부터 현 윤석열 당선자가 과연 국민 통합 시대를 열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다가오고 있고 이와 딱 견주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은 이미 뭐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 잘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테지만 어찌됐든 지지율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일단 뭐 그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권력 핵심과 관련해서 특별한 부패가 없었다. 그다음에 이 며칠 전에 그 청와대 그 박수현 홍보수석도 이 자화자찬 일색의 어떤 그런 발표를 해서 국민들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마지막 물러나면서까지도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이 세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청와대 특활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온 국민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강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사나 수사가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 그 임기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높이 나오는 부분은 저는 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4년,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진영 정치를 해온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집권할 때도 40% 조금 넘는 지지도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그 지지층을 위해서 그 지지층과만 소위 이 여론을 조작하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포장을 해서 정치를 해왔고, 그것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냉정하게 파악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다시 평가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의원님 얘기는 40 몇 %가 지지를 하지만 그 반대로 또 그만큼의 아주 극단적으로 또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부정평가가 더 높죠. 근데 그렇죠. 부정평가 조금은 높게 나오죠. 오차범위 내에서. 근데 저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집권층의 청와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이상 또 못 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제스처, 그런 정치적인 쇼를 해온, 그게 지난 5년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할수록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물러나는 정부에 대해서 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 많았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새 정부에서 새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론 조작을 했다느니 뭐 계속 갈라치기를 했다느니 이렇게 하시면 여전히 저는 이것이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다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면 승자는 패자를 포용해야 되고 패자는 그 승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문화인데 지금 이것이 승자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정당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선자의 기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극복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왜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해석할까 하면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수위와 청와대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인수위 측에 그리고 당선인 측의 어떤 독선과 독주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어떤 정권을 맡고 있는 측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담당자가 핵심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잠시 후에도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네.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정리하고요. 지금 이제 신구 권력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습니다. 2시간 51분 회동에서 이제 갈등을 불렀던 특히 용산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또 정작 국무회의에서는 이전 비용은 상정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뭐 이게 해결된 건가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 들어볼까요? 최장 시간 만났죠. 늦게 만났지만 네. 그리고 만찬 그리고 장소가 상춘제라고 하는 사랑방 분위기에 좀 편안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선자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서 편안한 자리를 유도를 했었는데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면밀히 판단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의원님도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이것은 곧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것이 이 액수가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만큼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뭐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혹은 뭐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집무실을 어디로 둘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선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과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 군부대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혹은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윤 당선인이 이제 그 국정 시작하는 초기부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용산 이전 부분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려를 좀 드러내는 분도 있고 특히 국방 부분에서 그런데 꼭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되기도 합니다만은 청와대 회동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동 날짜가 당초에 잡혔다가 사실 연기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역대 어떤 정권 인수할 때보다도 늦게 19일 만에 이렇게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신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와 또 하나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였죠. 근데 이제 두 문제를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푸신다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참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인사권 문제는 이제 뭐 정무수석과 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잘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할 부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국무회에서 그 다음날 있었던 국무회에서 예비비 그 안건이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올라가서 다뤄지고 나서 좀 보류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나서 이 대우해양조선 사장에 대해서 대통령 동생의 친구를 임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진정 이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대통령께서 좀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거를 좀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산 이전 문제는 보시기에 따라서 국민들 일부 걱정하시는 부분 반대 여론이 사실 높게 나온 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이걸 고집이라고 볼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의 청와대 위치에서 청와대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문제가 많고 불통의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정부 정권에서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거기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또 지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까지를 해서 현실적으로 역대 모든 정권이 국민과의 불통의 문제 이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 후보는 막상 들어가서 거기에 시작이 되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시작부터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른 의미보다도 국민과 정말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이런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단지 비용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요. 또 일부 어떤 교수분이 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청와대를 이렇게 이전을 하고 청와대를 공개할 경우에 이 GDP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3조 원 이상이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막상 그래서 청와대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 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꽤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그 부분에서도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옮기지 말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가라. 일반 집 이사하는데도 시간을 두고 한다라는 여론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우조선해양 인사와 관련해서 여기 사기업입니다. 물론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요. IMF 때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고 해서 그 사기업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것은 쳐다볼 곳이 아니다. 근데 인수위에서는 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이다. 그러니까 해양대 출신입니다. 그분이 대우조선해양에서 35년 조선 전문가로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동창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쪽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누군가를 심고 싶었는데 그게 좌초되니까 화를 내는 거다라고 국민들은 해석한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런 것들이나 청와대 해명을 지켜보면서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를 전망했지만 최근에 여론 변화를 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새 정부가 만약에 정책을 만약에 독주하는 형태로 갈 경우에는 견제론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정치 또 그래서 정책의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독선적이고 교만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언제든 무섭게 회초리를 드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YS 취임 초를 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회 전격적으로 척결했고 금융실명제 정말 전격적으로 도입했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고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지난 5년 대개 정권 10년 교체 주기설도 있었고 또 이 정권에서 20년, 30년 장기 집권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주신 의미 이것도 잘 받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선, 독주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의미를 잘 살려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대신에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저희들의 낮은 자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에 좀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5월 10일 날 신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6월 1일 날 벌어지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크게 불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기대치가 워낙 낮게 나오고 처음부터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중앙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못 믿었다. 그러면 지방정부라도 검증된 이런 그 지도자들, 우리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충북은 이제 그 3선이라서 물러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늠을 못 하겠는데 대전, 세종, 충남 이쪽에서는 방어전을 치르고 있고 이 방어전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어떤 영향은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증된 후보들에 대한 구관이 명관이다. 또 뭐 이런 인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좀 더 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겸손하게 6월 1일 날 선거는 반드시 그 대선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지역 얘기 좀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지역 정치권은 중앙 정치권과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이고 네. 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네. 힘을 더 실어줬는데 지방선거 우리 충청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치에 물론 영향받죠. 그리고 새 대통령이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이걸 좀 뒷받침해주는 지방정부들의 어떤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니다, 견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이것도 하나의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이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지역 경영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지역 경영 성과에 대한 네. 평가의 의미가 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방정부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전국의 지자체장들 평가면에서도 우리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높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었고요. 특히 대전의 경우는 뭐 말할 나위 없고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 이런 의미 있고 또 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가 네. 이런 점들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이 충청권 지방선거 뭐 한번 해볼만 하다고 보시는 건지 사실 영남과 호남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고 이 충청이 균형 취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 일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계속 맡기는 이런 좀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 지방선거와 대선의 영향력 이 부분에서 보면 현재 그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도로 볼 때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네. 후보 간 대결인데 그러겠죠. 그 도전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전과 현 그 지방정부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민주당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를 홍보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정치권에서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해 하는데 지방정부가 지자체 장선거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 우리 유권자들은 조금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은 기대치를 좀 높게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청인 여러분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나서 우리 특히 충청인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정부가 정말 국민을 통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극단적인 진영으로 쪼개져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이런 정치를 봐오셨는데 그런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5년이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우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도 그간 정말 영호남의 어떤 서로 경쟁 속에서 늘 뭔가 소외감 느끼고 좀 뒤처지고 빼앗기고 이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경영진을 뽑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방선거 좀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보견님. 네, 이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충청권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할 겁니다. 발목 잡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하지 않은 이런 일꾼들이 있다면 그 일꾼들에게 다시 또 역할을 주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덕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와 서로 견제도 해가면서 또 보조도 맞춰가면서 우리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검증되었던 저희 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초리 때려주십시오. 겸허히 저희가 받고 더 열심히 고개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 윤 당선인이 거침없이 직진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에서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